시시콜콜 역사 뒷담화 권경률의 낭독 한국사. 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여인천하 16세기 조선의 분 여풍 2부 문정왕후의 치맛바람 이야기입니다. 이긍익 연려실기술 명종조 고사분말. 명종 임금의 나이가 장성하자 대비 문정왕후가 비로소 정권을 돌려주었다. 대비는 이전처럼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국문으로 조목을 나열하여 내시를 시켜 외전에 내보냈다. 임금이 보고 나서 일을 행해도 될 것은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에 수심을 나타내며 그 쪽지를 말아서 소매 속에 넣었다. 그것이 매양 대비에게 거슬렸으므로 불시에 임금을 불러들여 무엇은 어째서 행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금은 온순한 태도로 일의 합당성 여부를 진술하였다. 문정왕후는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임금이 된 것은 모두 우리 집과 나의 힘이다 라고 하였다.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하여 명종의 얼굴에 기운이 없어지고 눈물 자국까지 보인 적이 있었다. 문정왕후 어마무시하죠? 그 여인천하에서도 전인아 씨가 연기했었는데 그 포스가 대단했죠. 지금 낭독한 대목은 문정왕후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즉위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횡포를 부렸는지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뭐 중종의 어떤 계비로 궁에 들어오고 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먼저 이제 제 자식을 임금 만들려고 이제 세자, 그러니까 인종을 괴롭힌 악덕 괴모로 지탕을 받았죠. 이게 문정왕후가 이제 1501년생이에요. 근데 왕비가 된 해가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의 나이로 이제 왕비가 됐어요. 원래 이제 궁궐에 들어갔을 때는 문정왕후가 기댈 데가 없었어요. 17살의 왕비인데다가 윤지임의 딸인데 집안도 뭐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자가 기댈 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1517년이면 인종이 이제 3세 때니까 이제 원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3살밖에 안 된 원자가 어떤 면에서는 문정왕후한테 기댈 언덕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원자를 내가 돌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문정왕후 아주 중요한 롤이잖아요. 존재 가치를 그쵸?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원자 덕분에 존재감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정왕후하고 인종은 서로 이제 돌봐주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문정왕후한테 자기 친자식이 생기면서 이제 발생을 해요. 문정왕후가 딸만 넷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았죠. 1534년에 경원대군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정왕후가 돌변해요. 세자를 괴롭히죠. 대단히 말을 되게 표독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자궁, 동궁에 불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문정왕후가 불을 일으켰다 이런 설이 있고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정 내에서도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파벌. 먼저 이제 대윤. 대윤은 뭐냐면 장경왕후 소생인 세자를 지지하는 그룹이죠. 장경왕후의 오라버니였던 윤임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림이 여기 이제 함께했어요. 선비들이 많이 함께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자한테는 적장자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이제 세자를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대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윤. 소윤은 뭐냐면 문정왕후의 오라버니였던 윤월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남동생 윤원영 그리고 이기, 임백령, 허자, 정순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문정왕후 소생인 경원대군을 미는 거죠. 이렇게 대윤과 소윤이 정치적으로 대립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권씨는 기말로였어요. 1530년대까지 그 조정의 권씨는 기말로였습니다. 기말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경왕후 소생인 효혜공주의 시아버지였어요. 그럼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대윤 편을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 권신 기말로 때문에 문정왕후가 폐위당할 뻔합니다. 위기를 이제 모면을 해요. 어떻게 모면하느냐? 권신 기말로가 실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자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1544년에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인종이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성품이 너그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학문을 좋아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성군이 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명이 짧았어요. 8개월 만에 요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종이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때부터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대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문정왕후 소생인 경원대군이 다음 순위잖아요. 근데 경원대군이 즉위하게 되면 저 문정왕후의 치맛바람이 장난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택현이 거론됩니다. 택현. 뭐냐면 현명한 왕자를 보위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거론된 게 누구였냐면 희빈홍 씨의 아들이었던 봉성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오갔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 택현설을 주장한 건 누구냐 하면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정왕후와 그 소윤이 주장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종의 의지가 강력했어요. 인종은 경원대군이 내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종의 뜻대로 경원대군이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대윤이 계속 힘을 갖고 있었죠. 좌의정 유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조판서 유인숙 같은 사람들, 선비 관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님을 일단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경원대군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했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정왕후의 오라버니 윤홀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처음에는 대윤이 이제 계속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정왕후는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545년, 그러니까 명종이 즉위하던 그해 8월 달에 충순당으로 신하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택현설이 나옵니다. 유광과 유인숙 저들이 인종이 승하하고 나서 다른 왕자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거는 반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수렴 뒤에서 지엄한 분부가 떨어집니다. 이 사건은 종사에 관계된 일로 다뤄야 한다. 이 반역 사건으로 다루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님, 유관, 유인숙 같은 대윤의 핵심적인 신하들이 다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빈홍 씨 아들이었던 봉성군도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림의 어떤 그 뭐랄까 불만이 상당히 컸겠죠. 2년 뒤인 1547년에 양재역에 벽서가 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주가 권력을 잡고 간신히 국정을 농락하니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기서 여주는 문정왕후를 얘기합니다. 여자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주라는 말은 여왕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왕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고 간신, 여기서 간신은 간신 이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택현설을 주장하면서 대윤을 몰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윤원로는 이제 유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윤원영은요 아직 좀 어렸어요. 그래서 이기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국정을 농락하니 따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대윤의 잔당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림과 종친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선시대 4대 사화의 마지막 사화, 이제 을사사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정왕후는 을사사화를 일으키면서 확실하게 권력을 틀어잡고 자기 동생 윤원형 그리고 올케뻘이죠. 올케뻘인 정난정을 내세워가지고 조정을 주무르고 시정과 결탁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계와 재계의 고삐를 한꺼번에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성인이 되고 수렴청정을 중단한 후에도 거센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임금이 성인이 됐을 때가 옛날에는 몇 살인 거예요? 20살이죠. 20살이 됐을 때 수렴청정은 끝나고 그렇죠. 이거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쳤다. 원래 명종이 1545년에 12살의 나이로 즉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년 후 1553년에 이제 성인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수렴청정을 중단해야죠. 뭐 이게 국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임금한테 자기 요구 사항들을 적어가지고 계속 쪽지를 줘요. 쪽지. 그리고 임금이 행하지 않으면 불러가지고 따져요. 따지고 나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뺨을 때렸다든가 아니면 종아리를 때렸다든가 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로 나와 있는 건가요? 실록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했을까? 사실은 명종 이후에 선조 때 되면 사림이 이제 역사의 붓을 쥐잖아요. 사림에서는 좀 뭐랄까 신분 질서를 혼란케 했거나 그 강상의 도를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낙인을 찍고 부풀려 가지고 붓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정왕후도 이제 희생양이 된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문정왕후는 불교를 신봉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해요. 선비들의 눈밖에 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정왕후가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첩제를 부활시키고 승과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중들한테 출세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선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조선을 세울 때 불교를 비판하면서 조선을 세웠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정왕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부풀려 가지고 사림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치맛바람이나 이런 거를 왕을 때리고 막 구박했다까지 되게 좀 부풀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왕을 때리고 임금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 또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또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문정왕후는 윤원영과 정난정을 내세워 가지고 훈척 세력,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훈구파와 외척의 권세에 힘을 실어줍니다. 백성들은 이제 살기 힘들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훈척들이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요. 그러면 뇌물을 받고 그 지방관이 된 수령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본전 뽑아야 되니까 백성들을 등치는 거죠. 그러니까 훈척 세력의 부정 축제와 지방 수령의 가렴 주구가 맞물리면서 백성들이 아주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의적편에서 조식의 상소라든가 황준양의 상소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정농단이 아주 심각했고 그다음 백성들은 정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울부짖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하지만 권불실 침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1563년에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명종의 대가 끊어져요. 문정왕후는 1563년에 이제 순회세자가 죽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56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태릉에 안장이 됐죠. 와, 태릉보다 높은 게 태릉인데 태릉에 안장되신 분이 세조, 세종, 태조 이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 들어가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클대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클태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어떤 권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종실록 1565년 9월 8일 정난정에 대한 고소장. 고 현감 김한수의 처 강씨가 고소장을 올리기를 사위 윤원형은 젊었을 때 딸 김씨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의 서녀 정난정을 얻은 이후 임금을 속여 본부인을 내쫓았습니다. 또 김씨의 종들로 하여금 원주인을 능멸하고 모욕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가산을 모두 빼앗고 종적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김씨가 매우 굶주려서 정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정난정은 음식 속에 독약을 집어넣고 여종 구슬을 시켜 김씨에게 올리도록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원통해 했으나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소장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훈척 세력에게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위세를 부렸던 윤원형과 후처 정난정에게는 죽음의 올가미가 조여듭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정난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난정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어요. 어머니는 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서녀였죠. 그러니까 뭐 어디 좋은 양갓집에 이제 시집을 간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외척 윤원영의 기생첩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원영에게 큰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단순히 뭐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다거나 뭐 이렇게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 수완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전하고 결탁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정치 자금을 대준 겁니다.
정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봉투도 좀 돌려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불교 진흥을 했다고 했는데 문정왕후가 문정왕후의 불교 진흥책을 앞장서 가지고 이제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우라는 승려였습니다. 그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정난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진흥에서도 어떤 산파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원영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정왕후에게도 눈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위상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부인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결국 이제 본부인이 쫓겨나고 정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외명부 정경 부인의 직첩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정승 부인의 직첩을 받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공주에 준하는 지위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관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녀가 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정난정에 대해서 이제 사림에서는 좋게 쓰지 않죠. 역사 기록에서는 많은 붓질을 당합니다. 붓질을 당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윤원영이 조정을 장악했을 때 서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벼슬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입김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정난정에게서 어떤 영감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림이 볼 때는 그것조차 얼마나 불만이었겠습니까? 지금 방금 낭독한 부분은 뭐냐면 본부인의 어머니, 친정 엄마가 정난정을 고소한 겁니다. 김 씨가 그러니까 본부인이 매우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정난정이 음식 속에 독약을 집어넣고 김 씨의 여종이었던 구수리를 시켜서 올리도록 했다. 그래서 독살당한 거다. 정난정은 정말 본부인을 독살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종이 변호하는 게 나옵니다. 명종실록 1565년 10월 22일 이 옥사는 원안에서 나온 것 같다. 여종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국문 받다가 다 죽었어요. 여종들은 고문을 받다가 정난정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명종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옥사는 원안에서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쳐야 한다. 정난정을 잡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버린 거죠. 하지만 정난정은 11월 13일 날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에 윤원영도 정난정의 뒤를 따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사실 정난정을 되게 좀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서녀 출신으로서 여자도 사실 뭔가 하기 힘든 시대인데 그것도 서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벽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난정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서 상제,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실력으로서 이제 그것들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림이 볼 때는 정난정은 처와 첩, 적자와 서자의 신분 질서를 혼란케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불온한.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정난정을 무조건 폄하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선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정난정은 이제 악녀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부인의 친정엄마가 고소장을 올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주변에서 푸시한 어떤 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난정과 그 남편 윤원영에게 죽음의 올가미를 걸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명종이 그런 면에서 보면 현명했죠. 이거는 조작된 거라고 본 거거든요. 자, 아무튼 사림은 정난정을 마녀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악녀뿐만 아니라 음녀로까지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난정의 집, 그러니까 윤원영의 집이죠. 드나든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정난정한테 종기가 났었나 봐요. 그때 당시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큰 침을 갖고 종기를 째요. 그리고 고름을 빠는 그런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의원이 정난정의 이제 고름을 빨면서 둘이 이제 정을 통했다. 이런 추악한 소문들을 실록에다 그대로 기록을 해요. 누가? 사림이. 왜냐하면 정난정은 처첩과 적서의 신분 질서를 혼란케 한 죄인이므로 악녀로 모자란다. 음녀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16세기 조선의 분 여풍, 여인천하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신사임당과 황진이가 빠졌는데요. 두 사람은 다음에 별도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그렇다면 16세기 조선에 여풍이 분 까닭은 뭘까요?
저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문정왕후가 그 진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한 게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여자들 더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문정왕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자기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제를 발휘한다든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혹은 자기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불교 진흥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접근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었던 선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불교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국왕이 뭐 여러 사람들과 정치를 논했을 때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문정왕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정난정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내명부나 외명부에 있던 그런 여성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바깥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난정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듣고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많았기 정난정이 때문에 정보기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만약 우리 지금 시대에 여성 할당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인재들이 길러지고 남성들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의 자원들을 끌어와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인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다 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에너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 이제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여성 장관, 여성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진행 공경률, 낭독 정정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역사해요.